안녕하세요. 똑 부러지는 아내를 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제 아내는 참 착하고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꼭 제가 팔불출 같으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라서가 아니라 아내는 정말로 그만큼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 아내가 저에게 지금까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의 처부모님 때문인데요. 저는 지금부터 제 처가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산층 가정에서 일남 일녀 중 마지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두 분 다 자수성가를 하셨는데 두 분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왜 두 분이 성공을 하셨는지 자연스레 납득이 되더군요. 물론 지금은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보내고 계시지만 그전까지 저희 부모님은 정말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던 분들이셨거든요. 노력만큼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것도 없다. 그러니 진호, 진주 너희도 요행을 바라거나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그럴 시간에 너희 자신의 일에 더 집중하며 살거라.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온 전 부모님처럼 정정당당하게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제 자식 앞에서 저희 부모님처럼 가슴을 당당히 펴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죠. 그리고 요리를 좋아했던 전 치열한 노력 끝에 20대 후반에 부모님의 도움과 제가 모은 돈을 합해 이태원의 번듯한 제 식당을 차릴 수 있었어요. 다행히 제 노력이 빛을 발해 전 그 식당을 꽤나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수원에도 또 다른 식당을 냈고 두 식당의 수익금에 대출을 더해 강남의 고급 식당까지 마지막으로 오픈할 수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지원받았던 돈을 모두 갚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선 그 돈을 단호히 거절하시더군요. 가지고 있어. 사업하는 사람은 항상 여윳돈이 두둑해야 돼. 믿는 구석이 있어야 모험도 하고 어려운 상황을 버텨낼 수도 있는 거다. 그냥 내가 미리 준 네 결혼 자금이라고 생각해라. 제 여동생은 저보다 먼저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원이던 제 여동생에게 제게 도와주신 사업자금만큼의 돈을 똑같이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제게 너 결혼할 땐 더 이상 지원 없다 하며 못을 박으셨죠. 아버지는 제가 결혼할 때 지원해 주기 싫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더 이상 제가 사업자금을 아버지께 갚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말씀 속엔 부모의 재산을 무겁게 여기라는 아버지의 가르침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제 인생은 이후에도 쭉 성공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일밖에 모르다 결혼식을 놓쳤던 전 허리 치료를 받으러 다녔던 한의원에서 한의사로 일하던 4살 차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나이 38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의 말입니다. 아내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전 금세 아내밖에 모르는 팔불출이 되었어요. 양가 가족들은 모두 다행히 우리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내는 이남 일녀 중 둘째였는데 형님과 처남 또한 아내보다 먼저 결혼을 한 뒤였죠. 세 아이 중 가장 똑똑한 녀석이 바로 우리 도연이었는데 도연이가 신랑감까지 아주 듬직한 자네를 데려와서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장모님은 절 볼 때마다 우리 듬직한 사이라며 절 예뻐하셨습니다. 장인어른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두 분에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는 처가에 갈 때마다 매번 용돈이며 선물 등을 사다 드렸어요. 두 분께서는 제게 전화를 걸어 갖고 싶은 물건이나 필요한 돈을 따로 요구하기도 하셨는데 어차피 부담이 되는 금액들은 아니었으니 저는 적당한 선 안에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드리기도 했죠. 물론 아내는 버릇 나빠진다며 그런절 말렸지만 전 너무도 사랑하는 아내의 부모님께 그렇게 해서라도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뭐야? 200만 원? 김장비예요. 배춧값도 요새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아들놈 둘이나 둬봤자 잘난 사위 하나만 못하네.
고마워. 잘 쓸게. 확실히 같은 요리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자네랑은 참 잘 통해. 장모님은 작은 소도시에서 보쌈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장모님은 모든 김치를 직접 담그셨는데 1년에 한 번은 모든 처가 식구들이 다 모여서 가족들이 먹을 김장도 하곤 했어요. 식재료 값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던 전 형제들끼리 모은 돈 외에도 매번 장모님께 따로 돈을 쥐어드리곤 했죠. 하지만 자잘한 선물과 용돈 외에도 저와 아내는 결혼 초부터 다달이 처가에 100만 원씩을 보내드리곤 했습니다. 가족들이 말렸음에도 무리하게 축산 사업에 뛰어든 장인어른이 그만 사기를 당해 빚만 남긴 채 사업을 말아드시고 말았거든요. 내가 빚 갚아달라고는 안 하마. 대신 그동안 너희 먹이고 공부시키고 키워준 값으로 매달 우리한테 200만 원씩만 좀 보내라. 장모님의 당당한 요구에 처가 형제들은 다 같이 모여 상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를 제외하곤 자식들도 있는 데다 평범한 회사원들이었으니 200만 원은 너무 부담이 된다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상의 끝에 매달 각각 100만 원씩 두 분을 도와드리는 것으로 합의를 봤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더 도와드리지 않아도 괜찮겠냐고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삼남매가 두 분께 드리는 돈만 해도 다 합치면 300이야. 거기에 보쌈 가게 벌이까지 더해지면 충분해. 우리야 여유가 좀 있다고 치지만 어쨌든 우리 삼남매 전부 자기 가정을 꾸렸는데 가정이 있는 자식들에게 그만한 돈을 요구한 건 엄마 욕심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아까 장모님이 당신이랑 날 계속 쳐다보시던데 더 도와달라는 뜻 아니셨을까? 그렇겠지. 근데 엄마도 그 이상은 무리한 요구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더는 우리한테 아무 말 못했던 거잖아. 당신이 알아서 먼저 더 드리겠다는 소리 하길 바랬겠지. 근데 난 안 돼. 결혼한 이상 나는 내 가정을 우선시할 책임이 있어. 200은 너무 과해. 그러니까 당신 아무 소리 마라. 우리 엄마가 너무 당당하게 돈을 요구해서 나 오히려 당신 얼굴 보기 미안하고 창피하는 중이니까. 아내의 단호함에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이유를 제치고서라도 저는 아내의 의견을 제일 먼저 존중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게다가 아내는 똑같이 해드리고 싶다며 저희 부모님께도 100만 원씩 보내드리길 원했는데 부모님께 말을 꺼냈던 전 도리어 아버지께 호통만 듣고 말았죠. 우린 그 돈 필요 없다. 그리고 너 돈 많냐? 좀 성공하니까 100만 원이 우스워? 그러면 안 된다. 사업하는 사람은 돈 무서운 줄 알아야 해. 언제 어떻게 휘청거릴지 몰라서 무서운 게 바로 사업이다. 고집 부리지 말고 잘 될 때 한 푼이라도 더 아껴놔. 돈 보냈다간 봐라. 내 아주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아버지는 진심으로 절 나무라고 계셨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전해 듣더니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속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왜 그래? 우리 부모님한테 처가랑 똑같이 돈 못 보내드려서 그래? 그런 거라면 정말 신경 쓰지 마. 그런 게 아니라 속상하고 창피해서 그래. 어머님 아버님은 항상 자식 먼저 생각하시고 생전 뭘 받으려고 하질 않으시는데 내 부모님은 그저 받기만 좋아하고 키워준 값을 당당하게 요구하잖아. 나 당신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 아내는 결국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저는 놀란 마음에 그런 아내를 꼭 안고 달래주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약속했죠. 당신이 그렇게까지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줄 미처 몰랐어. 내가 미안해. 이제 앞으로는 당신 말대로 두 분 요구 들어드리지 않을게. 잘하려고 했던 내 마음이 당신에겐 상처가 되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처가에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여전히 작은 선물이나 용돈을 드리긴 했지만 가전을 바꿔달라는 등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는 등의 과한 요구는 아내와 상의 후 아내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정중히 거절을 드렸죠. 자네 지금 매달 우리한테 100만 원씩 준다고 유세 떠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망했다고 처부모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우리 도연이를 한의사 만들려고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잘 키워놓은 만큼 다른 자식들보다 키워준 값 좀 더 받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한가?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희 가게 생활비는 전반적으로 집사람이 다 관리하고 있어서요. 집사람하고 상의해 볼게요. 걔가 안 된다고 할 게 뻔하니까 내가 자네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거 아닌가? 됐네, 끊어. 그러자 두 분은 저에 대한 태도가 점점 바뀌시더군요. 물론 처가에 갈 때마다 제가 뭔가를 드리니까 절 홀대하진 않으셨지만 확실히 절 보자마자 표정이 환해지던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죠. 돈 때문에 이렇게 사람 태도가 변하나 싶어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더군요. 처가에 생긴 약간의 불편함만 빼면 저와 아내의 결혼 생활은 평화롭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에겐 큰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이 문제였죠. 병원에서는 분명 우리 두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건만 우리에겐 통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2번의 시험관 시술을 받았는데 함께 병원에 갈 때마다 눈에 띄게 힘들어하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더군요. 그래서 전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리다가 아이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그렇게 살자. 하지만 당신 꿈이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였다며 나도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 그렇지만 당신 요즘 무리해서 몸도 안 좋아졌잖아. 난 아이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당신이야. 그렇게 우리는 아이를 거의 반쯤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정말로 아이 갖기를 내려놓은 일에 대해 다행이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기 시작했어요. 승승장구하던 제 인생에 아주 크나큰 브레이크가 걸려버리고 말았거든요. 또 영업시간 제한이라고? 그건 바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던 시기인 마스크 시국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 중에서도 저는 제일 크게 타격을 입었던 요식업 업장을 3군데나 운영하고 있었으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이런 세계적 재난은 난생 처음이라 전 솔직히 처음에만 어떻게 잘 버티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의료계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었던 아내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며 걱정을 하더군요. 그리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아내의 생각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길거리엔 지나다니는 사람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뒤늦게 배달까지 시작했지만 이미 인건비며 버려진 식재료 값이며 월세까지 적자가 장난이 아니었죠. 저는 피눈물을 머금고 차례로 수원의 식당부터 강남의 식당까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내 평생을 바친 식당들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 울지 마. 괜찮아, 여보. 다 잘 될 거야. 우린 잘 이겨낼 수 있어. 아직 이태원 식당 하나가 남았잖아. 당신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 말이야. 시국이 시국인지라 의료계에서 일하던 아내 또한 힘들었을 텐데 아내는 연신 절 위로하고 북돋아주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 덕에 무너지지 않고 악자까지 버텨낼 수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이태원 식당만큼은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더욱 아내에게 미안해져 갔죠. 미안해 여보. 자꾸만 내 대출금을 당신 버리러 갔게 해서. 뭐가 미안해. 우린 부부잖아.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나도 그 식당 살리고 싶어. 내가 원해서 그 대출금 갚는 거야. 기죽지 마. 저는 그런 아내와 또 제 사업을 누구보다 지지해 주셨던 부모님께 무너지는 모습을 절대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만 더 버티자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대출을 받으며 마지막 식당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절 도와주고 싶어 하셨지만 전 염치가 없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고 싶다며 부모님의 도움을 거절했죠. 아내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커져가는 대출금 때문에 처가에 드리는 용돈 금액이 너무 부담되기까지 이르더군요. 어느 날 아내는 제게 먼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 절반으로 줄이자. 지금 상황에서 100만 원은 너무 크고 부담돼.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당신한테 너무 피해를 끼친 것 같아서. 미안하단 말 하지 말랬지. 그리고 우리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부모님께 그 돈을 드렸잖아. 다른 형제들도 똑같이 드렸으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빚은 정리되셨을 거야. 당신 충분히 나랑 우리 부모님한테 할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잘했어. 오히려 진즉에 용돈을 줄였어야 돼. 두 분 재정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 용돈을 끊어버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은 줄이는 게 맞아. 오히려 내가 미안해, 여보. 저는 아내에게 제 기울어진 사업 때문에 생긴 일이니 적어도 용돈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두 분을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워낙에 돈 문제에 예민하신 분들이기도 했고 돈 이야기라는 게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가볍게 말을 꺼내기엔 어렵고 민감한 문제였으니까요. 마침 2주 뒤가 처가 식구들이 다 모이는 날인 김장날이었기에 저는 미리 50만 원을 뽑아 봉투에 담아두곤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웬일로 장모님께서 먼저 제게 전화를 주신 게 아니겠어요? 제가 매번 두 분의 요구를 거절한 뒤로 두 분이 제게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으셨거든요. 저는 궁금한 반, 반가운 마음 반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장모님의 용건은 참 듣자마자 한숨부터 나오더군요. 장모님, 어쩐 일이세요?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어야 했는데. 아닐세,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뭐. 그건 그렇고 자네 장인이 지난주에 차 사고를 냈어. 네? 그걸 왜 이제 말씀하세요? 장인어른은요? 많이 안 다치셨어요? 다쳤으면 내가 연락을 했겠지. 아주 멀쩡하다네. 혼자 전보대를 들이박은 거라 다른 다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차가 10년은 더 됐으니 이참에 차를 좀 바꿔보려고 하네. 자네 장인이 점 찍어 놓은 차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얼마더라? 한 8천만 원 정도 한다는구먼. 다른 것도 아니고 늙은 우리가 안전하게 다니려면 차는 좋은 걸 타고 다녀야 할 거 아닌가? 자네가 좀 사주게. 설마 늙은 처부모한테 낡고 망가진 그 차를 그대로 타고 다니라고 말하진 않겠지? 죄송해요, 장모님. 장모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사업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큰 돈을 마련해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8천만 원이라니. 지금 단돈 800원도 아껴 쓰고 있는 마당에 그만한 돈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장모님께 아주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자 장모님은 아주 노발대발하다가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더군요. 걱정이 됐습니다. 김장날에 용돈에 대해 말씀드릴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일주일 뒤 처가의 김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부탁을 거절당한 탓에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심기는 매우 불편해 보이시더군요. 장인어른은 저 보란 듯이 망가진 차를 마당에 잘 보이게 세워두곤 자꾸만 근처를 서성이며 툴툴거리셨고 장모님은 아예 제게 찬바람이 쌩쌩 불었죠. 마음은 불편하고 김장하느라 원래 안 좋았던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빨리 오늘 하루가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저는 김장을 겨우 마쳤어요. 그렇게 힘든 김장이 끝나고 우리는 보쌈을 삶아 김장김치와 함께 소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장할 때 이거 하나는 편해. 애들을 전부 각자 처가댁에 맡겨놓고 와서 애들 신경 쓸 일은 없잖아. 그러네요, 아주버님. 그날은 아이들도 없겠다. 힘든 김장이 끝났다는 해방감과 허기짐에 모두들 빠르게 음식과 술을 비워나가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전 용돈 이야기를 언제 꺼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어느덧 장모님께선 제일 먼저 취기가 제법 오르셨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장모님은 이전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셨죠. 장모님,
저 드릴 말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얼른 장모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제 말에 너무 배부르다며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겠다던 아내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형제들 모두 똑같이 드리기로 했던 용돈 액수를 우리만 내리겠다고 이야기하려던 거라 모두가 있는 자리인 것이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저는 미리 챙겨두었던 용돈 봉투를 장모님께 건네드렸죠. 이게 뭔가? 김장비야? 그런데 올해는 50만 원밖에 안 들었네. 매번 200씩 얹어주더니만. 그래도 잘 쓰겠네. 장모님은 돈 봉투를 보며 평소처럼 따로 더 드리던 김장비인 줄 알고 흐뭇하게 웃으시더군요. 저는 그런 장모님을 보며 침을 꼴깍 삼키곤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아니요. 이번에 형제들끼리 모은 돈 말고는 따로 김장비를 준비 못했어요. 그건 이번 달치 용돈이에요, 장모님. 뭐? 용돈? 아니 근데 왜 100만 원이 아니야? 50만 원은 따로 계좌에 넣었나? 왜 50만 원을 따로 줘? 장모님은 제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되물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장모님께 최근 어려워진 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며 양해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실 장모님, 저희 당분간 두 분 용돈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좀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형님, 이렇게 저희만 용돈을 줄인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처남, 미안해. 뭐야? 저번에 차를 사달라고 제게 전화하셨을 땐 제대로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제 사업이 요새 시국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어요. 가게 3곳 중에 2군데는 벌써 정리했고 남은 하나도 대출을 받고 또 받아서 겨우겨우 버티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달이 거액의 대출금을 갚아가며 두 분께 100만 원씩 드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집사람과도 충분히 상의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장모님께 제 상황을 설명하고 정중히 사과드렸습니다. 솔직히 제가 드리기 싫어서 못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두 분이 기분 좋게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두 분의 반응은 굉장히 충격적이더군요. 에잇, 술맛 떨어져.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장인어른은 젓가락을 말 그대로 식탁에 집어던지더니 방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싸늘히 얼어붙었고 술에 취한 장모님은 절 노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되네. 당장 용돈을 절반으로 줄이면 우리 뭐 먹고 살라는 거야? 우리 아직 빚도 남아있어. 죄송해요. 그래도 그동안 저희가 드린 돈만 거의 6천만 원은 될 건데 거기다 형님하고 처남이 드린 돈까지 하면 빚은 대략 정리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형님하고 처남이 드리는 돈 200이 있으니까 50만 원 정도는 좀 이해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우리 돈 없어. 자네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내 딸이 한의사인데 자식을 의사로 키워준 처부모한테 그깟 돈 100만 원을 못 보내줘서 이 난리를 치나? 이게 오냐오냐 했더니 아주 처부모가 만만하지? 어디 내가 사이 한번 바꿔봐? 장모님, 우선 진정하세요. 장모님은 끝에 가선 제 어깨를 마구 밀치며 소리치시더군요. 술 기운 때문인지 어마어마한 장모님의 힘에 몸을 제대로 가누고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장모님을 진정시키려 장모님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세게도 아니고 체온이 닿으면 장모님이 좀 진정되실까 싶어서 거의 닿는 수준으로요. 그런데 장모님은 제 행동이 불쾌하셨는지 제 손을 팍 뿌리치시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장모님의 충격적인 행동에 모두들 경악을 하고 말았죠. 이 건방진 놈이 지금 어디다가 손을 대? 엄마! 아, 여보, 어머님 좀 말려. 장모님은 눈앞에 썰려있던 김치를 한 움큼 집어들더니 곧바로 제 뺨을 향해 던져버리시더군요. 말 그대로 벼랑간 김치 싸대기를 맞은 전 어안이 벙벙해
순간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버렸습니다. 형님과 큰 처남댁은 저에게 달려들려는 장모님을 말리고 있었고 처남과 처남댁은 제 얼굴에 묻은 김치 양념을 닦아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죠. 그 와중에도 장모님은 고래고래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너 안 그래도 계속 마음에 안 들어서 벼르고 있었다. 아내가 좋으면 처갓댁 담장에 대놓고 절을 한다는데 너는 한의사 아내까지 얻은 놈이 우리 집에 해주는 게 뭐가 있어? 처음엔 좀 잘하나 싶었더니만 그것도 제 1년을 못 가고 내가 너 같은 사위 보려고 내 딸년을 한의사로 키운 줄 알아? 그깟 용돈 100만 원도 못 주는 한심한 놈을 사위로 두려고? 당장 이혼해.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때였습니다. 옆을 돌아보니 언제 돌아왔는지 아내가 현관을 들어서며 경악을 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고 있더군요. 아내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던 김치 조각들과 양념으로 엉망이 된 제 얼굴과 옷, 마지막으로 김치 양념 범벅인 장모님의 손과 장모님의 다른 손에 들린 용돈 봉투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곤 이내 상황 파악이 됐는지 저에게 달려와 제 얼굴을 먼저 살피더라고요. 어디 좀 봐. 괜찮아? 안 다쳤어? 괜찮아. 아프진 않았어. 제 대답을 들은 아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표정으로 고개를 휙 돌려 장모님을 노려보더군요. 여전히 술에 취해 있던 장모님은 그런 아내에게 사나운 표정을 지어 보였죠. 엄마 미쳤어? 지금 이 사람한테 저 김치를 집어던진 거야? 설마 그 용돈 문제 때문에? 지금 제정신이야? 그래, 내가 그랬다. 이 싹바가지 없는 것이 힘들게 한의사로 키워줬더니 어디다 대고 부모한테 대들어? 미쳤냐니? 그게 부모한테 할 소리야? 그럼 엄마가 지금 한 짓은 잘한 짓이야?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한테 김치를 던져? 이 사람이 평소에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내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콧방귀를 끼며 저와 아내에게 삿대질을 하며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남자한테 미쳐서 부모도 못 알아보고 큰 소리야? 제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좀 보내달랬더니 단칼에 거절해서 친구들 앞에서 내 자존심 팍 깎아먹게 만들고 이번에 그깟 차 하나 뽑아달라는 것도 죄다 거절하고 의사 안에 데려갔으면 그만큼 처가에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용돈을 100에서 50으로 줄여? 처부모를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지. 다시 생각해도 열이 확 받네. 그러더니 장모님은 분이 안 풀리는지 식탁에 있는 쌈야채며 김치 보쌈을 마구잡이로 제게 던지기 시작하더군요. 식구들은 그런 장모님을 말리느라 난리지 밖이 난리인데도 무책임한 장인어른은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지. 정말 개판이었어요.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몸으로 저를 막아서고 있는데 아무리 아내의 부모라지만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장모님에게 한 소리를 하든 그대로 그 집을 나가버리든 할 생각으로 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저와 식구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말았죠. 아우 차가워! 전 정말이지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로 그 착한 아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엄마의 얼굴에 물컵에 담겨있던 찬물을 확 뿌려버린 거예요. 일순간 정적이 흘렀고 식구들은 제가 김치 싸대기를 맞았을 때보다 더욱 경악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장모님을 노려보고 있었고 장모님의 얼굴에선 물줄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린 장모님은 아내를 향해 소리를 빽하고 지르더군요. 야, 너 미쳤어? 너 지금 감히 네 엄마한테 무릎 뿌린 거야? 그래? 이 은혜도 모르는 페류나 자식아. 내가 뿌렸어. 엄마 제발 술 좀 깨고 정신 차리라고. 페류나면 뭐? 난 아무 잘못도 없는 내 남편부터 지켜야겠어.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마.
우리 시부모님은 우리한테 하나라도 더 못해줘서 안달이신데 대체 엄마랑 아버진 뭐야?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월에 100만 원이 우스워? 그럼 그 돈 엄마가 나가서 더 벌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우린 앞으로 이 집에 한 푼도 더 못 줘. 여보, 가자. 그러더니 아내는 장모님의 손에 들린 용돈 봉투까지 획 낚아채곤 저를 끌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안에선 쌍욕을 하는 장모님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다른 식구들이 장모님을 막아주고 있는지 우리 뒤를 쫓아오지 못하더군요. 술을 마시지 않았던 아내는 운전하며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 부모님이지만 나도 정말 우리 부모님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많이 냄새나지? 얼른 집에 가서 씻자. 내가 정말 미안해. 울지 마. 난 괜찮아. 왜 당신이 나보다 더 서럽게 울어? 창피하고 속상해서 그러지. 당신 앞으로 내 친정에 가지 마. 나도 안 갈 거야. 용돈이고 뭐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저는 온몸이 음식 냄새로 범벅이 된 탓에 아내를 안아주지도 못한 채 아내의 어깨만 두드리며 아내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잘 올라갔냐며 걱정스럽게 제게 전화를 건 형님의 말에 우리는 또 한 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미안해 강서방. 우리 엄마가 원래 저 정도까지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자네까지 용돈을 줄인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상했었나 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까지라니? 그럼 여태 오빠도 용돈 제대로 안 드리고 있었어? 스피커폰으로 함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아내는 기가 차다는 듯 대화에 끼어들더군요. 형님은 한숨을 푹 쉬시더니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으셨죠. 나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용돈 줄인 지 오래됐어. 너희한테 말 안 했지만 사실 나도 지금 시국 때문에 회사에서 안 잘리는 조건으로 연봉을 줄이게 됐거든. 그때 용돈을 줄인다니까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그러시더라. 막내네는 아예 용돈을 준 지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용돈을 안 줬다고. 아무래도 애들 키우면서 어린이집 보내랴 집 대출금 갚으려 하다 보니 힘에 부쳤던 모양이야. 그래서 비교적 돈을 잘 버는 너희한테 좀 기대고 싶으셨던 모양인데 오빠가 돼서 마지노릇을 못한 것 같아 도연이 너한테도 그리고 강서방한테도 너무 미안하다. 참 한수만 나오더군요. 다른 형제들도 나름대로 큰 고충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님의 잘못된 행동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어찌됐든 5년간 꾸준히 100만 원씩 보내왔던 건 우리 부부가 유일했는데 왜 저는 잘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했는지 억울하기도 했고요. 오빠도 현태도 너무한 거 마찬가지야. 내 남편은 용돈 들인 지 5년 만에 절반으로 줄이는 일도 오빠랑 현태한테 얼마나 미안해했는데 어쩜 두 사람은 그동안 우리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해줬을 수가 있어? 그런다고 우리가 용돈을 줄였을까 봐? 적어도 내가 아닌 이 사람한테만은 두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 부모님을 도와줘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나라면 세연이랑 올케한테 진지게 그렇게 했을 거야. 진짜 두 사람한테도 실망이야. 아내는 화를 내며 형님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곤 어쩜 다들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냐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죠. 저는 새벽 내내 도리어 저보다도 더 분통해하고 속상해하는 아내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술에서 깬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아내가 SNS에 가족 단체 채팅방까지 나가버리자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건지 장모님의 목소리는 전날과 다르게 누그러져 있었어요. 장모님은 은근한 목소리로 절 설득하려 하더라고요. 강서방, 어제 집은 잘 들어갔나? 어젠 내가 술이 좀 과해서 자네에게 실수를 좀 했네. 내가 미안하네. 저기 강서방, 우리 도연이가 화 많이 났는가? 애가 내 전화 통 받질 않어.
그 용돈 말일세. 어제 가져간 건 도로 가져다 줄 거지? 와서 어제 김장한 김치도 챙겨가고, 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당분간 김치는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 그렇지. 자네도 마음이 많이 상했구먼. 내가 정말 미안하다니까. 저 강서방, 용돈 문제 말인데 내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자네 사정을 헤아려 주지 못한 것 같아. 그래도 50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딱 절반 올려서 75 어떤가? 아니다, 기분이다. 5만 원 내려서 70. 우리 70으로 합의 보세. 응? 자네가 도연이한테도 말 좀 잘해줘. 걔가 다른 거 몰라도 자네 말은 잘 듣잖아. 자네가 잘 구슬리면 그래도 제 부모 일인데 차마 모른 척하지 못할 거야. 장모님은 모든 지원을 끊겠다던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는 한숨을 푹 쉬더니 제게 휴대폰을 빼앗아 들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나 그동안 키워준 값 내놓으란 엄마 말 참아내느라 너무 힘들었어. 아무 잘못 없는 내 남편 보기도 너무 미안하고 민망했다고. 근데 싫다는 말 한 번 없이 오히려 나보다 더 엄마 아버지한테 잘했던 이 사람한테 어제 엄마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나 깨달았어. 내 착한 남편이 내 부모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을 만든 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이야. 내가 내 부모를 막아주지 못해서 가운데서 내 남편만 힘들어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엄마, 나 이제 내 남편 챙겨야겠어. 그동안 우리 할 만큼 했잖아. 안 그래? 너 그래서 빚 갚으며 힘들게 사는 부모를 지금 외면하겠다는 거냐?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어? 부모 외면한 자식이 어디 두 발 뻗고 편하게 살 것 같아? 그럴래.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아니야? 사업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 아래서 일하기 싫다고 경비 일이나 다른 일을 애초에 알아보지도 않고 있는 거잖아. 사업 망해서 가족들 고생시킨 건 애초에 아버지였는데 왜 아버진 엄마 가게 일만 좀 거들고 아무 일 안 하는 건데? 장본인도 모르쇠로 나오는데 따지고 보면 생판 남이 내 남편이 그 빚을 왜 갚아야 돼? 하다못해 엄마랑 아버지가 적반하장으로 나오지만 않았어도 이 사람한테 최소한 고마운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모질게 굴진 않았을 거야. 나 이제 집에 안 가. 용돈 같은 것도 나한테 바라지도 마. 아내는 그렇게 말하곤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리더군요. 그리고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장모님이 잘못했어도 아내 역시 자식이었던지라 자기 엄마에게 그렇게 모질게 말하기가 쉽진 않았겠죠. 저는 그런 아내를 안아주며 다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정말로 처가의 용돈과 더불어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화가 난 아내는 형님과 처남의 연락도 일절 받지 않았는데 사실 저는 두 사람과 가끔씩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과 처남이 제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저희 가게로 절 찾아왔었거든요.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하네 강서방. 죄송해요 매영. 제가 제 코가 석자라 그만 저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많이 서운하셨죠? 강서방, 우리 부모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넨 더 이상 우리 집에 신경 쓰지 마. 물론 그런 일을 겪었으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자네 착한 심성을 알아서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소리야. 그동안 묵묵히 우리 부모님을 도와줘서 고마웠네. 하지만 장모님은 다른 식구들과는 다르게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는지 차마 아내에게 전화는 하지 못했던 장모님은 하루에 몇 통씩 제게 전화를 거시더군요. 장모님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 전화를 피하던 전 결국엔 직접 전화를 받고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다. 여느 때처럼 걸려온 장모님의 전화를 받았죠. 자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나? 사람을 애 태워서 죽일 셈이야? 자네 이대로 정말 우리랑 내 딸의 인연을 끊어놓을 작정인가? 왜 애를 설득을 안 시켜? 우리 돈이 좀 급하네.
생활비가 뚝 떨어졌어. 큰 놈은 지금 주는 50만 원 이외엔 절대로 못 준다는 입장이고 막내는 겨우 다시 준다는 용돈이 고작 20만 원이야. 자네 70이 힘들면 자네 말대로 50이라도 좀 주게. 어? 아니요, 장모님. 전 오늘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장모님, 그동안 전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잘하는 게 제 아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장모님, 제 아내가 자꾸만 상처를 받고 우네요. 이번 일로도 가장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제가 아닌 장모님의 딸인 제 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 아내를 위해서라도 아내가 가장 위하는 저 자신을 먼저 아껴주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제 아내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그땐 두 분을 다시 뵐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때도 전 더 이상 두 분을 돕지 않을 거예요. 아내가 두 분을 돕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더는 제 스스로 두 분께 호의를 베푸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돈과 물질로 한심을 사고 호감을 얻어야 할 만큼 못나고 존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뵙게 되는 그날까지 두 분 모두 건강하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이후 몇 번의 전화가 더 걸려왔지만 저는 더는 장모님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결국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태원의 제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너무도 가슴 쓰리고 슬픈 일이었지만 이미 코앞까지 들어차 있던 불행을 막아내긴 역부족이었죠. 아버지께선 마지막까지 절 도와주고 싶어 하셨지만 어차피 시국이 나아지지 않는 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기에 저는 끝내 아버지의 도움을 마다했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당신은 최선을 다했잖아. 맞아. 그래서인지 크게 후회가 남진 않네. 이후 저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전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아내 덕에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죠. 덕분에 전 이번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작은 식당을 다시 차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또 다른 대출과 아내의 지원이 있긴 했지만 이전의 경험과 수많은 사업적 지인들 덕에 저는 빠르게 가게를 성공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예전만큼 잘 벌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중이죠. 형님에게 듣기로 지금 장인어른께선 건물 경비일을 시작한 지 몇 달이 넘었다더군요. 그마저도 건물 사람들이나 건물주와 몇 번이나 다툰 탓에 2번이나 이직을 하셔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처가의 돈을 따박따박 갖다 바쳤으면서도 끝내 장모님에게 그 꼴을 당한 저를 직접 본 큰 처남과 처남댁은 돈은 돈대로 쓰다가 저 같은 취급을 받고 싶지 않다며 언제부턴가 처가에 발길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랑 현태는 아직 두 분께 각각 50, 20씩 용돈을 드리고 있긴 한데 집사람들 눈치 보느라 그 이상은 더 못 드려. 나머진 두 분이 알아서 갚으시겠지 뭐. 모이는 가족이 나랑 현태밖에 없다 보니까 이젠 김장도 안 해. 엄만 그냥 가게에서 팔 김치만 아버지랑 둘이서 담그시나 봐. 도연이는 아직 엄마한테 연락할 생각 없어 보이지? 네, 항상 똑같죠 뭐. 처가 얘기는 아예 꺼내는 것도 싫어해요. 부모님께서 처 부모님의 안부를 몇 번이나 물으시던 탓에 얼마 전 한운 수 없이 아내 몰래 두 분께 처가에서 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를 참 예뻐하셨던 부모님은 제 말에 탄식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구나. 아유, 그 착한 것이 자기 부모를 모질게 끊어버렸을 정도니 지 마음은 오죽 찢어졌겠니? 네 처한테 더 잘하렴. 속이 말이 아닐 거야.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그리고 도연이한테 처가에 연락을 하자 어쩌자 이런 방구도 말어. 그저 도연이 스스로가 너한테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려무나. 두 분의 말처럼 전 아무 말 없이 아내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내가 무슨 말이든 꺼내면 전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줄 생각이었어요.
제가 받은 상처보다 아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훨씬 컸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처음으로 제게 처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이제 곧 김장철이네. 2년 전 그날 생각난다. 정말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이었던 그 김장날 말이야. 당신도 안 잊었지? 여보, 생각난 김에 당신 그때 일을 사연으로 써서 사연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보내봐. 엄마가 일하면서 자주 들었잖아. 혹시 모르잖아. 엄마가 자주 듣는 채널이 당신이 자주 듣는 그 채널이랑 같을지도. 꼭 엄마가 당신이 보낸 사연을 듣고 창피했으면 좋겠다. 비록 사람들은 엄마 이야기인지 모를 테지만 엄마 스스로는 알 거 아니야. 자기 얘기인 거.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알겠지. 입을 삐죽이며 한 아내의 말에 저는 두 말 없이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전 2년 전 있었던 처가에서의 일을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게 된 거랍니다. 아내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데엔 아마 최근 우리에게 다가온 기쁜 소식 덕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저희에게 드디어 새 생명이 찾아와 주었거든요. 그것도 시술이 아닌 자연 임신으로 말입니다. 처음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 아내와 저는 서로를 부여잡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한동안 아내는 제게 말은 안 했지만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랬으니 벼랑간 제게 처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던 거겠죠. 아직 임신 초기인지라 우리는 저희 부모님을 포함한 다른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노산이라 아직 위험할 시기인지라 조금 더 안정이 되면 말씀을 드릴 계획이에요. 물론 가족 중 누군가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굉장히 놀라워하며 우리에게 먼저 전화를 줄지도 모르겠네요. 아직 아내는 처가 식구들을 만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된다면 아내의 심경에도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죠. 솔직히 저야 처부모님이 달갑진 않지만 저는 항상 아내의 편에 서서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줄 생각입니다. 저를 지키겠다며 아내가 자신의 부모에게 발길을 끊었듯 저 또한 그런 아내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세상엔 수많은 부모-자식 관계가 존재하죠. 그리고 어떤 형태의 가족이건 간에 단 하나만 잊지 않는다면 제 아내와 처부모님처럼 인연을 끊을 지경까진 도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란 바로 서로에 대한 존중이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아무리 가까운 가족 사이라도 서로에 대한 존중을 잊지 말고 늘 행복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